정약용은 내 형제 중 막내였다. 둘째 형 정약전은 흑산도 바다에서 물고기를 기록했고, 셋째 형 정약종은 천주교를 믿다가 순교했으며, 정약용은 강진 땅에서 유배 생활을 했다. 같은 부모 아래 태어나 같은 집에서 자랐지만, 세 형제는 완전히 다른 길을 걸었다. 이것이 잘못인가? 아니다. 이것이 삶이다. 1801년 신유박해가 일어났을 때 정약용의 형제들은 뿔뿔이 흩어졌다. 정약종은 서울에서 죽었고, 정약전은 흑산도로 떠났고, 정약용은 강진으로 갔다. 그들은 다시 한자리에 모이지 못했다. 편지를 주고받았지만 편지는 만남을 대신하지 못했다. 형제는 살아 있었지만 이미 서로에게 먼 사람이 되었다. 정약용은 형제가 멀어진 것을 슬퍼했을까? 아마도 그랬을 것이다. 하지만 그는 그 슬픔을 붙잡지 않았다. 그는 자신의 자리에서 자신의 일을 했다. 강진에서 책을 썼고, 제자를 가르쳤고, 백성을 위한 제도를 고민했다. 형제가 곁에 없어도 그의 삶은 계속되었다. 형제가 곁에 없어도 그의 삶은 의미가 있었다. 형제가 한 울타리 안에 있을 때 그들은 가깝다. 하지만 울타리를 벗어나면 각자의 길을 간다. 같은 뿌리에서 나온 가지도 결국 다른 방향을 향한다. 나무는 가지가 같은 방향으로만 뻗으면 쓰러진다. 가지가 각기 다른 방향으로 뻗어야 나무는 균형을 잡는다. 형제도 마찬가지다. 이것은 사랑이 식어서도, 노력이 부족해서도 아니다. 단지 각자의 삶이 제 궤도를 찾아가는 자연스러운 분화다. 나무의 가지가 같은 뿌리에서 나왔지만 각기 다른 방향으로 뻗어가듯, 형제는 같은 부모 아래 태어났지만 결국 다른 곳을 향해 살아간다. 이것이 잘못이라면 나무 전체가 잘못 자란 것이다. 형제는 원래 멀어진다. 사람들은 형제가 멀어지는 것을 실패라고 생각한다. 자주 연락하지 않으면 불효고, 명절에 한자리에 모이지 않으면 가족의 의무를 저버린 것이라 여긴다. 그래서 죄책감을 느낀다. 하지만 죄책감은 현실을 바꾸지 못한다. 다만 당신을 지치게 만들 뿐이다. 형제 관계는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흘러가게 두는 것이다. 물은 억지로 한 곳에 가둬두면 썩는다. 흐르게 내버려 둬야 말다. 관계도 마찬가지다. 붙잡으려 할수록 무거워지고 놓아줄수록 가벼워진다. 이것은 냉정함이 아니라 자연의 이치다. 당신이 형제와 멀어진 것은 단지 삶이 각자의 방향으로 흘러갔을 뿐이다. 결혼하고, 아이를 낳고, 직장을 옮기고, 이사를 하면서 생활의 중심이 달라졌다. 더 이상 같은 밥상에 앉지 않고, 같은 방에서 자지 않으며, 같은 시간을 공유하지 않는다. 이것은 성장의 결과다. 어린 시절, 형제는 가장 가까운 타인이었다. 부모가 잠든 밤에 속삭이고, 부모 몰래 과자를 나눠 먹고, 부모의 눈치를 함께 살폈다. 그때는 연대였다. 하지만 성인이 된 후, 각자의 가정이 생기고, 각자의 책임이 생기면서 그 연대는 자연스럽게 해체된다. 이제 형제는 당신의 일상이 아니다. 명절에 만나는 손님이다. 손님은 자주 오지 않는다. 그리고 그것이 정상이다. 사람들은 형제 관계를 특별하게 여기라고 강요한다. 피는 물보다 진하다고 말한다. 하지만 피가 진하다고 해서 관계가 저절로 지속되는 것은 아니다. 관계는 공유하는 시간과 경험으로 유지된다. 시간도 경험도 공유하지 않으면서 관계만 지속되길 바라는 것은 욕심이다.
형제가 멀어졌다는 것은 관계가 끝났다는 뜻이 아니다. 단지 관계의 형태가 바뀌었다는 뜻이다. 매일 통화하던 사이에서, 명절에 안부를 묻는 사이로, 고민을 나누던 사이에서, 근황을 전하는 사이로 바뀐 것뿐이다. 이것은 손실이 아니라 변화다. 당신이 형제에게 느끼는 의무감, 죄책감, 불편함은 모두 당신 것이 아니다. 사회가 심어놓은 것이다. 가족은 원래 그런 것이라는 말, 형제는 끝까지 함께해야 한다는 말, 이 모든 것은 당신의 현실과 무관한 도덕적 구호일 뿐이다. 당신은 그 구호를 살 의무가 없다. 형제는 원래 멀어진다. 그리고 그것은 괜찮다. 이제 당신이 할 일은 멀어진 것을 인정하는 것이다. 억지로 가까워지려 하지 말고 억지로 관계를 유지하려 하지 말라. 흘러간 것은 흘러가게 두라. 그것이 당신과 형제 모두를 편하게 만드는 유일한 방법이다. 형제 관계는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흘러가게 두는 것이다. 당신이 형제와의 관계에서 느끼는 모든 불편함, 죄책감, 의무감은 유지해야 한다는 강박에서 온다. 하지만 관계를 유지하려는 노력은 대부분 일방적이다. 한쪽만 애쓰고, 한쪽만 연락하고, 한쪽만 기억한다. 그리고 그 한쪽은 점점 지쳐간다. 유지란 무엇인가? 유지는 원래 상태를 그대로 보존하려는 행위다. 하지만 사람은 보존되지 않는다. 사람은 변한다. 환경이 변하고, 생각이 변하고, 우선순위가 변한다. 20대의 형제와 60대의 형제는 같은 사람이 아니다. 같은 얼굴, 같은 이름을 가졌을 뿐, 내면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예전의 관계를 그대로 유지하려 한다. 이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형제가 멀어지는 것은 누군가의 잘못이 아니다. 단지 삶이 각자를 다른 곳으로 데려갔을 뿐이다. 한 사람은 도시에 남고, 한 사람은 지방으로 갔다. 한 사람은 자녀 양육에 몰두하고, 한 사람은 사업에 매진했다. 이 모든 것이 자연스러운 선택이다. 그리고 그 선택의 결과로 형제는 멀어졌다. 멀어진 것을 억지로 당겨오려 하지 말라. 당기면 끊어진다. 관계는 고무줄이 아니다. 늘어난 것을 다시 오므릴 수 없다. 억지로 오므리면 형태만 일그러질 뿐이다. 흘러가게 둔다는 것은 포기가 아니다. 그것은 인정이다. 형제가 이제 다른 삶을 살고 있다는 것. 그 삶 속에 내가 중심이 아니라는 것. 그리고 그것이 자연스럽다는 것을 인정하는 행위다. 인정은 관계를 끝내는 것이 아니라 관계의 무게를 내려놓는 것이다. 당신이 형제에게 매달릴수록 형제는 더 멀어진다. 이것은 역설이 아니라 심리의 법칙이다. 매달림은 부담을 만든다. 부담은 거리를 만든다. 거리는 냉담을 만든다. 결국 당신은 혼자 남는다. 붙잡으려 했기 때문에 혼자 남는다. 반대로 흘러가게 두면 관계는 오히려 편해진다. 연락이 뜸해도 불안하지 않고 만남이 드물어도 서운하지 않다. 각자의 자리에서 각자의 삶을 살다가 가끔 얼굴을 보면 반갑다. 그것으로 충분하다. 더 이상 증명할 것도 확인할 것도 없다. 형제가 멀어진 것은 당신의 책임이 아니다. 관계를 유지하지 못한 것은 당신의 실패가 아니다. 더 이상 애쓰지 않아도 된다. 흘러간 것은 흘러가게 두라. 그것이 당신과 형제 모두에게 가장 존중하는 태도다. 사랑 때문이 아니다. 사람들이 형제와의 관계를 붙잡는 이유는
사랑이 아니라 두려움이다. 혼자 남겨질 것에 대한 두려움, 나쁜 사람으로 낙인 찍힐 것에 대한 두려움, 늙어서 외로울 것에 대한 두려움, 이 모든 두려움이 당신을 형제에게 매달리게 만든다. 첫 번째로 가장 큰 두려움은 고독이다. 사람들은 형제가 없으면 세상에 혼자 남는다고 생각한다. 부모가 돌아가시고 나면 나를 어릴 적부터 알던 사람은 형제뿐이라고 여긴다. 그래서 형제를 놓으면 안 된다고 믿는다. 하지만 이것은 착각이다. 형제가 있다고 해서 고독이 사라지지 않는다. 오히려 형제와의 관계가 불편하면 고독은 더 깊어진다. 옆에 있지만 마음이 통하지 않는 사람만큼 외로움을 심화시키는 존재는 없다. 두 번째는 사회적 시선이다. 형제와 멀어진 것이 알려지면 주변 사람들이 당신을 어떻게 볼지 걱정된다. 냉정한 사람, 이기적인 사람, 가족도 돌보지 않는 사람으로 비춰질까 봐 불안하다. 그래서 관계가 이미 끝났어도 겉으로는 유지하는 척한다. 명절에 억지로 만나고, 억지로 웃고, 억지로 안부를 묻는다. 이것은 관계가 아니라 연극이다. 세 번째는 부모 세대의 기대다. 부모는 자식들이 화목하길 바란다. 형제가 사이좋게 지내는 것을 보면서 자신의 양육이 성공했다고 느낀다. 반대로 형제가 멀어지면 자신의 실패로 받아들인다. 그래서 자식들에게 형제끼리 잘 지내라고 당부한다. 당신은 그 당부를 지켜야 한다는 압박을 느낀다. 부모를 실망시키고 싶지 않다. 부모가 돌아가신 후에도 그 당부는 유언처럼 당신을 따라다닌다. 네 번째는 불안이다. 미래에 대한 불안이다. 나중에 아프거나 경제적으로 어려워지거나 외로워졌을 때 형제가 필요할지도 모른다는 불안. 그래서 지금 관계를 끊어버리면 나중에 후회할 것 같다. 이것은 합리적인 계산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불안이 만든 환상이다. 형제가 있다고 해서 당신의 노년이 보장되지 않는다. 형제에게도 형제의 삶이 있고 형제의 가족이 있고 형제의 한계가 있다. 당신이 기댈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은 당신 자신이다. 사람들은 형제 관계를 안전장치로 여긴다. 세상에 혼자가 아니라는 증거. 누군가는 나를 기억한다는 확인. 최악의 상황에서 손을 내밀 수 있는 마지막 연결고리. 하지만 이 모든 것은 기대일 뿐이다. 현실에서 형제는 당신의 안전장치가 아니다. 형제도 자기 삶을 살기 바쁘다. 당신이 형제에게 매달리는 이유를 정직하게 들여다보라. 사랑 때문인가? 아니면 두려움 때문인가? 형제를 보고 싶어서인가? 아니면 혼자 남는 것이 무서워서인가? 대부분의 경우 후자다. 그리고 그것은 괜찮다. 두려움은 인간의 본능이다. 하지만 두려움 때문에 관계를 붙잡는 것은 당신과 형제 모두를 불행하게 만든다. 두려움은 당신의 것이다. 형제가 해결해 줄 수 없다. 두려움은 당신 스스로 마주해야 한다. 그리고 형제 없이도 살 수 있다는 것을 스스로 증명해야 한다. 그때 비로소 형제와의 관계는 의무가 아니라 선택이 된다. 선택은 자유다. 자유로운 관계만이 진짜 관계다. 관계가 끝났다는 것은 한 번의 사건으로 확인되지 않는다. 관계는 서서히 무너진다. 작은 신호들이 쌓이고 그 신호들이 어느 순간 명확한 현실이 된다. 당신이 형제와의 관계에서 느끼는 불편함은 이미 관계가 무너졌다는 증거다.
다만 당신이 인정하지 않았을 뿐이다. 첫 번째 신호는 만나고 나면 피곤하다는 것이다. 형제를 만나기 전 당신은 마음을 준비한다. 무슨 말을 할지, 어떤 태도를 취할지 미리 정리한다. 만나는 동안에는 긴장한다. 말을 조심하고, 표정을 관리하고, 분위기를 살핀다. 만나고 나면 기진맥진하다. 집에 돌아와서 한숨을 쉰다. 이것은 정상적인 관계가 아니다. 두 번째 신호는 의무감만 남았다는 것이다. 형제에게 연락하는 이유가 해야 하니까로 바뀌었다. 생일이니까, 명절이니까, 오래 연락 안 했으니까, 보고 싶어서가 아니라 안 보면 문제가 될 것 같아서 만난다. 대화를 나누는 것도 의무다. 침묵이 어색해서 억지로 말을 꺼낸다. 요즘 어때? 건강은 괜찮아? 애들은 잘 지내? 이런 질문은 관심이 아니라 형식이다. 답도 형식적이다. 잘 지내. 그럭저럭. 다들 바빠. 이렇게 주고받는 대화는 아무것도 전달하지 못한다. 다만 시간만 채울 뿐이다. 세 번째 신호는 대화가 설명과 방어로만 이뤄진다는 것이다. 형제와 이야기할 때 당신은 끊임없이 설명한다. 왜 그렇게 했는지,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왜 다르게 하지 못했는지. 형제는 당신을 이해하지 못한다. 그래서 당신은 더 많이 설명한다. 하지만 설명해도 이해받지 못한다. 형제의 삶과 당신의 삶이 너무 다르기 때문이다. 그런 대화는 가까워지는 대화가 아니다. 멀어지는 대화다. 네 번째 신호는 서로의 삶에 대해 모른다는 것이다. 형제의 일상을 모른다. 형제가 요즘 무엇을 하는지, 무엇을 고민하는지, 무엇을 즐기는지 모른다. 형제도 당신을 모른다. 당신이 겪고 있는 어려움, 당신이 품고 있는 꿈, 당신이 변해가는 모습을 형제는 알지 못한다. 서로 아는 것은 과거의 모습뿐이다. 어릴 적 기억, 부모와 함께 살던 시절의 이야기, 그것만 반복한다. 현재는 공유하지 않는다. 미래는 더더욱 공유하지 않는다. 다섯 번째 신호는 만남을 미루게 된다는 것이다. 형제가 만나자고 하면 당신은 핑계를 댄다. 바쁘다고, 몸이 안 좋다고, 다음에 보자고 말한다. 핑계는 거짓말이 아니다. 실제로 바쁘고, 실제로 몸이 불편하다. 하지만 진짜 이유는 따로 있다. 만나면 피곤하다. 그래서 미룬다. 형제도 같은 마음이다. 결국 만남은 점점 뜸해진다. 1년에 한 번, 명절에만 보는 사이가 된다. 여섯 번째 신호는 형제의 소식을 다른 사람에게서 듣는다는 것이다. 형제가 이사했다는 것을 부모에게서 듣는다. 형제의 자녀가 대학에 갔다는 것을 친척에게서 듣는다. 형제가 아팠다는 것을 나중에 안다. 당신과 형제 사이에는 중간 전달자가 생긴다. 직접 소통이 끊긴 것이다. 일곱 번째 신호는 갈등을 회피한다는 것이다. 형제와 의견이 다를 때 당신은 더 이상 설득하지 않는다. 그냥 넘어간다. 그래, 내 생각이 그렇구나 하고 끝낸다. 진심으로 동의해서가 아니라 싸우기 싫어서다. 관계를 지키기 위해 의견 차이를 묻어둔다. 하지만 묻어둔 것들은 사라지지 않는다. 쌓인다. 그리고 그 쌓인 것들이 당신과 형제 사이에 보이지 않는 벽을 만든다. 여덟 번째 신호는 형제에게 중요한 일을 먼저 알리지 않는다는 것이다. 당신에게 큰 일이 생겨도 형제에게 제일 먼저 말하지 않는다.
친구에게 먼저 말하거나 배우자에게 먼저 말하거나 아예 말하지 않는다. 형제는 당신의 1차 연락망에서 빠져 있다. 이것은 관계의 우선순위가 바뀌었다는 뜻이다. 형제가 더 이상 중요한 사람이 아니라는 뜻이다. 이 모든 신호는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당신이 형제와의 관계에서 이 신호들 중 하나라도 경험했다면 관계는 이미 무너진 것이다. 무너진 것을 다시 세우려 하지 말라. 무너진 것은 무너진 대로 두라. 그것이 현실이다. 현실을 부정하면 당신만 고통스럽다. 형제 관계는 노력하면 지켜진다. 이것은 거짓이다. 노력으로 관계를 지킬 수 있다는 믿음은 당신을 끝없는 자책으로 몰아넣는다. 관계가 멀어지면 내가 더 노력했어야 했는데 라고 후회한다. 형제와 연락이 끊기면 내가 먼저 전화했어야 했는데 라고 자책한다. 하지만 노력은 관계를 지키지 못한다. 노력은 다만 당신을 지치게 만들 뿐이다. 관계는 노력으로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 자연스러운 교집합으로 유지된다. 두 사람의 삶에 공통분모가 있을 때 관계는 저절로 지속된다. 같은 관심사, 같은 생활 리듬, 같은 가치관, 이런 것들이 있으면 노력하지 않아도 자주 연락하게 되고 자주 만나게 되고 자연스럽게 가까워진다. 반대로 공통분모가 없으면 아무리 노력해도 관계는 억지가 된다. 형제와 당신 사이의 교집합이 사라졌다면 그것은 누구의 잘못도 아니다. 단지 삶이 각자를 다른 방향으로 이끌었을 뿐이다. 한 사람은 도시에서 회사 생활을 하고 한 사람은 시골에서 농사를 짓는다. 한 사람은 자녀 교육에 모든 것을 쏟고 한 사람은 자녀 없이 부부만의 삶을 산다. 한 사람은 종교에 의지하고 한 사람은 종교를 멀리한다. 이렇게 다른 삶을 사는 두 사람이 가깝게 지내는 것은 불가능하다. 노력으로 극복할 수 있는 거리가 아니다. 사람들은 노력을 미덕으로 여긴다. 노력하면 된다. 포기하지 말고 계속 시도하라. 이런 말들이 당신을 움직인다. 그래서 당신은 형제에게 계속 연락한다. 답이 없어도 또 전화한다. 이것은 노력이 아니라 집착이다. 오히려 관계를 죽인다. 일방적인 노력은 불균형을 만든다. 한쪽만 애쓰는 관계는 건강하지 않다. 당신이 계속 먼저 연락하고, 계속 먼저 양보하고, 계속 먼저 배려하면 형제는 그것을 당연하게 여긴다. 그리고 당신은 점점 더 많이 주게 된다. 더 많이 줄수록 받는 것은 줄어든다. 결국 당신은 텅 빈 채로 남는다. 하지만 당신은 부족하지 않다. 당신이 더 잘할 수 있었던 것도 아니다. 단지 관계가 자연스럽게 수명을 다했을 뿐이다. 모든 관계에는 수명이 있다. 어떤 관계는 짧게, 어떤 관계는 길게 지속된다. 형제 관계도 마찬가지다. 영원히 지속되는 관계는 없다. 비는 물보다 진하다는 말도 이 착각을 강화한다. 혈연이기 때문에 관계는 특별하고, 특별하기 때문에 지켜져야 한다는 논리다. 하지만 혈연은 관계의 시작일 뿐, 지속의 이유가 아니다. 혈연으로 맺어진 관계도 노력 없이는 유지되지 않는다고 말하지만 그 노력은 쌍방향이어야 한다. 한쪽만 노력하면 그것은 노력이 아니라 헌신이다. 헌신은 아름다운 단어지만 헌신을 강요받는 관계는 폭력이다. 당신이 형제를 위해 쏟은 노력을 돌아보라. 그 노력이 보답받았는가? 형제도 같은 만큼 노력했는가? 대부분의 경우 그렇지 않다. 당신만 애썼다.
당신만 기억했다. 당신만 먼저 손을 내밀었다. 그리고 형제는 그 손을 잡지 않았다. 이것은 형제가 나쁜 사람이어서가 아니다. 형제에게는 형제의 삶이 있고 그 삶 속에서 당신은 우선순위가 아니기 때문이다. 이것을 받아들여라. 억울해하지 말라. 서운해하지 말라. 그냥 사실로 받아들여라. 노력으로 지킬 수 있는 관계는 애초에 지킬 필요가 없는 관계다. 자연스럽게 유지되는 관계만이 진짜 관계다. 억지로 붙잡아야 하는 관계는 이미 관계가 아니다. 그것은 형식이고 의무이고 짐이다. 형제 관계가 멀어진 것은 당신이 노력하지 않아서가 아니다. 충분히 노력했다. 관계를 지키려 하지 말고 흘러가게 두라. 그것이 당신과 형제 모두를 자유롭게 만드는 유일한 길이다. 형제 관계를 붙잡으려는 사람에게는 정해진 수순이 있다. 첫 번째 단계. 더 연락한다. 형제와의 연락이 뜸해지면 당신은 불안해진다. 이러다 완전히 멀어지는 거 아닐까 하는 걱정이 든다. 그래서 먼저 연락한다. 전화를 걸고 문자를 보내고 만나자고 제안한다. 처음 몇 번은 형제가 응답한다. 하지만 점점 응답이 늦어진다. 전화를 받지 않고 문자를 읽고도 답하지 않고 만나자는 제안을 애매하게 넘긴다. 요즘 바빠. 다음에 보자. 연락할게. 이런 대답이 반복된다. 당신의 연락이 많아질수록 형제는 부담을 느낀다. 부담은 회피를 낳는다. 형제는 당신을 피하기 시작하고 당신은 더 불안해진다. 악순환이다. 두 번째 단계. 더 맞춘다. 연락이 통하지 않으니 당신은 형제의 기준에 맞추기 시작한다. 형제가 원하는 시간에 만나고 형제가 원하는 장소에 가고 형제가 원하는 방식으로 대화한다. 당신의 의견은 접는다. 형제를 불편하게 만들면 안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불편하게 만들면 완전히 떠날까 봐 두렵다. 형제가 늦게 도착해도 기다린다. 형제가 약속을 취소해도 이해한다. 형제가 당신의 말을 끊어도 참는다. 당신은 점점 작아진다. 형제 앞에서 목소리를 낮추고 의견을 조심스럽게 내고 동의를 구한다. 이것은 존중이 아니라 비굴이다. 비굴한 관계는 오래가지 못한다. 비굴함은 상대를 편하게 만들지 않는다. 오히려 상대를 불편하게 만든다. 형제는 당신과 만날 때마다 미안함과 불편함을 느낀다. 그래서 더 피하게 된다. 세 번째 단계. 더 참는다. 형제의 태도가 차가워져도 당신은 참는다. 형제가 당신의 연락을 무시해도 참는다. 형제가 중요한 일을 당신에게 알리지 않아도 참는다. 형제니까, 가족이니까, 시간이 지나면 나아질 거야. 이런 말로 스스로를 위로한다. 하지만 시간은 관계를 나아지게 하지 않는다. 시간은 다만 흐를 뿐이다. 참는 동안 당신의 마음속에는 서운함이 쌓인다. 서운함은 분노로 변한다. 분노는 체념으로 변한다. 당신은 형제에게 기대하는 것을 포기한다. 어차피 안 될 거야. 기대하지 않으면 실망하지 않아. 이렇게 생각하면서 기대를 낮춘다. 하지만 기대를 포기한 관계는 이미 관계가 아니다. 그것은 빈 껍데기다. 형식만 남고 내용은 사라진 상태다. 네 번째 단계. 혼자 남는다. 형제는 당신 곁을 떠난다. 물리적으로 떠나는 것이 아니라 정서적으로 떠난다.
형제는 당신의 연락에 답하지 않고 당신의 제안을 거절하고 당신의 존재를 잊는다. 당신은 그제야 깨닫는다.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소용없었다는 것을, 관계는 혼자서는 지킬 수 없다는 것을, 혼자 남은 당신은 후회한다. 왜 그렇게까지 했을까? 내가 바보였구나. 하지만 후회는 아무것도 바꾸지 못한다. 이미 지나간 시간은 돌아오지 않는다. 쏟아부은 노력은 회수되지 않는다. 남은 것은 허무함 뿐이다. 당신이 형제를 붙잡고 있다면 지금 당장 놓아라. 더 연락하지 말고, 더 맞추지 말고, 더 참지 말라 흘러가게 두라. 형제가 떠나고 싶어 한다면 떠나게 하라. 당신이 할 일은 형제를 붙잡는 것이 아니라 당신 자신을 지키는 것이다. 혼자 남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 혼자 남는 것은 실패가 아니다. 현실을 받아들이고 현실 속에서 당신의 삶을 살아라. 좋은 형제 관계의 기준은 자주 만나는지가 아니다. 만나고 난 뒤 마음이 평온한지다. 사람들은 관계를 숫자로 판단한다. 일주일에 몇 번 연락했는지, 한 달에 몇 번 만났는지, 명절마다 모였는지, 이런 것들을 관계의 증거로 삼는다. 하지만 숫자는 관계의 본질을 말해주지 않는다. 매일 연락해도 마음이 불편하면 그것은 좋은 관계가 아니다. 1년에 한 번 만나도 마음이 편하면 그것은 좋은 관계다. 형제를 만나고 난 후 당신의 마음을 들여다보라. 편안한가? 아니면 피곤한가? 만나기 전보다 기분이 좋아졌는가? 아니면 나빠졌는가? 이것이 진짜 기준이다. 만나고 난 뒤 마음이 평온하다면 그 관계는 지켜도 된다. 자주 만나지 않아도 괜찮다. 연락이 뜸해도 괜찮다. 중요한 것은 빈도가 아니라 만났을 때의 느낌이다. 형제와 만났을 때 당신이 있는 그대로 있을 수 있다면, 당신의 말이 존중받는다면, 당신의 침묵도 편안하다면 그 관계는 건강하다. 형제를 만날 때마다 긴장한다면 그것은 신호다. 말을 조심해야 하고 표정을 관리해야 하고 분위기를 살펴야 한다면 그 관계는 이미 편하지 않다. 편한 관계는 긴장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편한 관계는 실수해도 괜찮고 침묵해도 괜찮고 의견이 달라도 괜찮다. 형제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자유다. 만나고 싶을 때 만나고, 만나고 싶지 않을 때 만나지 않아도 되는 자유. 연락하고 싶을 때 연락하고, 연락하고 싶지 않을 때 연락하지 않아도 되는 자유. 이 자유가 보장될 때 관계는 비로소 가벼워진다. 가벼운 관계는 오래 간다. 무거운 관계는 언젠가 무너진다. 형제 관계를 무겁게 만드는 것은 의무다. 의무는 관계를 유지하지 못한다. 의무는 다만 형식만 남긴다. 형식은 내용이 없다. 당신이 형제에게 느끼는 감정을 정직하게 인정하라. 형제를 만나는 것이 즐겁다면 계속 만나라. 형제를 만나는 것이 괴롭다면 그만 만나라. 이것은 이기적인 선택이 아니다. 이것은 정직한 선택이다. 정직한 선택만이 당신을 자유롭게 만든다. 떠나는 사람은 이유가 있어서 떠난다. 형제에게는 형제의 삶이 있고, 형제의 선택이 있고, 형제의 이유가 있다. 그 이유를 당신이 이해할 필요는 없다. 그 이유를 당신이 받아들일 필요도 없다. 다만 떠나는 것을 허락하면 된다 가고 싶어 하는 사람을 붙잡는 것은 폭력이다. 남아있는 삶은 충분하다.
경제가 없어도 당신의 삶은 계속된다. 당신 곁에는 많은 사람이 있다. 배우자가 있고, 자녀가 있고, 친구가 있고, 동료가 있다. 경제보다 더 가까운 사람이 당신 곁에 있다. 경제는 당신의 전부가 아니다. 나이가 들수록 중요한 것은 사람의 수가 아니라 마음의 평화다. 20명과 연락하며 불안한 삶보다 3명과 연락하며 평온한 삶이 낫다. 경제가 10명이어도 마음이 불편하면 외롭다. 경제가 없어도 마음이 편하면 충분하다. 당신에게 남아있는 삶을 보라. 아침에 눈을 뜨고 밥을 먹고 산책을 하고 책을 읽고 사람을 만나고 웃고 잠드는 일상, 이 일상이 당신의 삶이다. 경제가 이 일상 속에 없어도 당신의 삶은 온전하다. 경제가 없다고 해서 당신의 삶이 불완전한 것은 아니다. 경제가 멀어졌다고 인생이 실패한 것은 아니다. 당신은 이미 충분히 노력했다. 경제에게 먼저 손을 내밀었고, 먼저 연락했고, 먼저 양보했다. 더 이상 노력하지 않아도 된다. 더 이상 자책하지 않아도 된다. 당신은 잘못하지 않았다. 당신은 할 수 있는 것을 다 했다. 경제가 멀어졌다고 슬퍼하지 말라. 경제가 떠났다고 후회하지 말라. 떠난 것은 떠난 것이고, 남은 것은 남은 것이다. 남은 삶을 살아라. 남은 사람들을 사랑하라. 남은 시간을 소중히 하라. 당신의 인생은 형제와의 관계로 완성되지 않는다. 당신의 인생은 당신 자신으로 완성된다. 당신이 어떻게 살았는지, 무엇을 선택했는지, 어떤 마음으로 살아갔는지, 이것이 당신의 인생을 결정한다. 경제가 없어도 당신의 삶은 계속된다. 이것을 받아들이는 순간 당신은 해방된다. 이제 자유롭게 살아라.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